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라이트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곳은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 아파트예요.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여기가 제 집이죠. 벽 한 면 전체에는 15년 동안 제가 찍어왔던 재난 사진들이 걸려 있어요. 각각의 사진마다 생존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들이 제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어요. 재난이 닥쳤을 때는 오직 자기 자신만 믿을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를 겪으면서 이 교훈을 배웠어요. 그때 제가 13살이었거든요.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라고 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으면서 도움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오래된 라디오로 일기예보를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생명을 구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 2층으로 올라가자. 지금 당장. 아버지는 정부에서 뭐라고 하는지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공식적인 대피 명령을 기다리지도 않았죠. 그냥 준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모두 2층으로 옮기고 계셨어요. 물통에 물을 채우고 상하지 않는 음식들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공식적인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오래 기다렸죠. 그 중에는 살아남지 못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홍수는 제게 종교 같은 존재가 되었어요. 생존의 가장 중요한 법칙을 배웠거든요. 정보를 얻고 행동을 취하면 살아남는다. 정말 간단했어요.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빠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말이죠. 저는 이 법칙을 바탕으로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15년 동안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재난 사진을 찍고 기사를 써왔어요. 최고의 생존자들은 항상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록해왔습니다. 공식적인 지시를 기다리지 않아요.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정부 시스템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제 아파트는 자립에 대한 박물관 같았습니다. 마틸다 존슨이 밧줄을 이용해서 2층 발코니로 물품을 올리고 있는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유럽 대홍수 때 찍은 거예요. 독일 가족이 응급 서비스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길에서 넘어진 나무들을 치우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요. 벽에 걸린 모든 사진들이 똑같은 메시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당신을 구할 수 없어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파트에는 다른 벽도 하나 있었어요. 자주 보려고 하지 않는 벽이었죠. 아시아, 특히 한국 같은 나라들에 대한 제 연구 노트들이 붙어 있는 벽이었습니다. 그곳에 대해 쓴 것들 중에는 지금 생각해보니 불편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로봇 같은 시민들이라든지 개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단순한 전문적 관찰이 아니었어요. 판단이었죠. 제가 재난에 대해 생각하는 미국식 방식이 그들의 방식보다 확실히 우월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하는 의무적인 재난 훈련에 대해 들으면 눈을 굴리고 있었어요. 시민들이 의문 없이 비상 지시를 따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저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파괴할 이메일이 도착한 건 평범해 보이던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유럽 홍수에 대한 기사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때 컴퓨터에서 익숙한 핑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일해온 노스이스트 타임즈 매거진의 편집장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레이첼, 이메일에 쓰여 있었습니다. 아시아 재난 대비 체계에 대한 비교 기사를 써보면 어떨까요? 한국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사회에서는 당신의 개인주의 대 시스템 관점이 이 주제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라고요? 의무적인 비상훈련과 정부 지시를 모두 따르는 시민들의 나라 말이에요? 이건 평범한 과제라기보다는 제가 항상 의심해왔던 것을 증명할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과도하게 규제된 사회는 권위자의 지속적인 지시 없이는 기능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흥미를 느껴야 했을 거예요. 이 과제를 통해 미국식 개인 대비가 아시아식 정부 통제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거든요. 훈련 때 줄을 서서 아이들처럼 지시를 따르는 한국 시민들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사람들을 약하고 의존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쓸 수 있었고요. 하지만 그 이메일을 읽으면서
뭔가 배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년 봄에 취재했던 유럽 홍수의 기억 때문이었어요. 계속 잊으려고 노력해왔던 기억 말이에요. 작은 마을이 다가오는 재난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받는 걸 지켜봤었거든요. 기상 경보는 명확했습니다. 대피 경로도 표시되어 있었어요. 비상용품 목록이 모든 가정에 배포되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아직도 제가 사진을 찍었던 그 할아버지가 기억나요. 거실에 앉아서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홍수물이 발목까지 차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필요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걸로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냥 거기 앉아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2층에 갇힌 엄마와 딸도 기억나요. 카트리나 때 저희 가족처럼 위층으로 올라갔었어요. 하지만 음식이나 물은 전혀 가져오지 않았더라고요. 높은 곳으로 가라는 기본 지시를 따르는 것 외에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을 때 그 엄마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무도 다른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그들의 실패를 유럽의 비효율성 때문이라고 치부했었어요. 정부 의존이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든다는 제 주장을 증명한다고 기사에 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새로운 과제를 바라보면서 제 세계관의 근본적인 부분에 도전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했던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안토니오 마이어스, 그 지역 소방서장이 그날 제게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가 제게 말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행동훈련이 필요해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말이에요. 재난이 오기 전에 그 정보로 뭘 해야 하는지 연습해야 해요. 그때는 그의 말을 무시했었어요. 이제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메일은 단순히 외국으로 여행을 가는 것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경력을 쌓으면서 믿어왔던 모든 것에 대해 잘못되었을 가능성과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15년간의 재난 사진과 글쓰기가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지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마주하는 것이었어요. 노트북을 닫고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개별적인 영웅들의 모든 사진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어요. 아시아 재난 시스템을 무시하는 모든 노트들이 전문적 관찰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번도 검토해보지 않은 편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모험으로의 부름은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한 게 아니었어요. 세상이 무너질 때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난과 생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연이를 따라 강남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로봇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제가 태평양을 건너오며 가지고 왔던 모든 가정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김철수 씨는 그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었습니다. 제가 생각 없이 무시할 거라고 예상했던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중년이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올바른 절차와 규정 준수에 대해 신중하고 차분한 말투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모든 것이 한국 사회에 대한 제 고정관념을 확인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아파트에서 분기마다 실시하는 지진 대피 훈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목소리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냉소적인 메모를 멈추게 만드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분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진심 어린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이 훈련에 대해 불평을 했어요. 그분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연습이 불필요하고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한국에는 지진이 드물게 일어나는데 아마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준비하느라 왜 시간을 낭비해야 하냐고 했어요. 잠시 멈추시더니 저를 직접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4층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가 한밤중에 심장마비를 일으키셨어요. 새벽 2시였고 아파트에 혼자 계셨거든요. 쓰러지기 전에 간신히 비상벨을 누르셨습니다. 김철수 씨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비상 상황 대응을 너무 여러 번 연습했기 때문에 박씨 할머니의 이웃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전화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계단통을 어떻게 비워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건물 밖에서 앰뷸런스를 어디서 만나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건물 정문을 어떻게 열고 계속 열어둬야 하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박씨 할머니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불필요한 훈련이 몸에 밴 반응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김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뭘 해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모두가 행동했거든요. 그분이 저를 건물의 비상용품 보관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주민들이 유지해야 하는 정부 지정 저장 시설을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주민들이 첫 번째 훈련 후 스스로 만든 것을 발견했어요. 자원봉사 비상조정관인 이승호 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개인의 준비만으로는 이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배웠어요. 그들의 위기가 우리의 위기가 되거든요. 그들의 준비가 우리의 안전이 되는 거예요. 보관실은 지진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어떤 종류의 응급 상황에서든 주민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분의 음식과 물이 있었어요. 응급처치 용품도 있었습니다. 손전등과 배터리도 있었어요. 담요와 따뜻한 옷들도 있었습니다. 잔해를 치울 수 있는 도구들도 있었어요. 전화선이 끊어져도 작동할 수 있는 통신 장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용품 자체가 아니었어요. 주민들이 그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정부 요구사항이 아니었어요. 함께 만들기로 선택한 공동체 자원이었습니다. 지진 대응 규정을 시연하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공식 절차에 대한 무작정 따르기를 보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신에 재난 대비에 대한 제 가장 근본적인 믿음에 도전하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개인의 주체성이 집단적 협조에 의해 강화되는 걸 보았어요.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건 정부 규정에 따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고 보호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 느껴질 때까지 연습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복도에 서서 비상 대비를 부담해서 공동체 돌봄으로 바꾼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제 기존 세계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난 대응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제 주장을 증명하려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저를 틀렸다고, 그리고 맞다고 동시에 증명해 주었어요.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에요. 뉴올리언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마치 두 명이 다른 자신 사이를 여행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14A 좌석에 앉아서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구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3주 동안 제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이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1시간 전에 쓴 문장 뒤에서 깜박이고 있는 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운으로 살아남은 게 아니다. 준비로 살아남았다. 하지만 이제는 준비라는 게 제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3주 동안 제 호텔 방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 창가에 앉아서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제 기사만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재난 대비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제 전체적인 이해를 다시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적 준비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독립적인 것과 공동체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개인의 행동은 집단적 준비의 반대가 아니에요. 집단적 준비의 결과물이에요. 아버지가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우리 가족을 구한 건 단순히 우리를 2층으로 옮기겠다는 개인적 결정을 내렸기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폭풍을 이해하는 공동체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홍수를 겪어본 이웃들과 친척들로부터 배웠던 거였습니다. 언제 머물고 언제 떠나야 하는지, 날씨 신호와 수위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동체가 아버지의 개인적 판단을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문화적 맥락을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결정은 개인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폭풍이 정기적으로 오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남는지 배운 여러 세대 사람들의 집단적 지혜의 결과였어요. 한국은 개인적 주체성에 대해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불완전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야기의 절반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 사진 벽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순수한 개인주의를 찬양한다고 생각했던 이 이미지들이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준 공동체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개인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제가 사진으로 찍었던 독일 가족이 길에서 잔해를 치우고 있는 모습은 무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시민적 책임감의 문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웃이
이웃을 도와온 사회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그들의 개인적 행동은 집단적 가치와 공유된 지식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홍수 때 2층 발코니로 물품을 로프로 올리고 있던 마틸다 존스는 단순히 개인적 용기를 보여준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독립성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에서 평생을 살아온 것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프 사용법을 알고 있었던 건 이웃들이 가르쳐줬기 때문이었어요. 나눌 수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있었던 건 공동체가 준비의 중요성을 가르쳐줬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벽에 걸린 모든 사진이 제가 읽는 법을 알게 되고 난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개인의 힘은 공동체의 지혜에서 자라난다는 것 말이에요. 하지만 제 아파트의 두 번째 벽이 이제는 저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로봇 시민들과 과도하게 통제된 사회들에 대한 제 연구 노트들로 덮여있는 벽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전문적 관찰이 아니었어요. 다른 문화들이 재난 대비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무지한 채로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편견들이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시스템을 이해하지도 않고 무시했었어요. 만나보지도 않고 한국 시민들을 판단했었습니다. 경험해보지도 않고 그들의 사회에 대해 글을 썼었어요. 제가 읽기 싫어하는 바로 그런 기자였던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대신 이미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 말이에요. 한국에서 가져온 진짜 보물은 재난 대비에 대한 새로운 이해만이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힘과 집단적 준비가 서로 싸우는 대신 어떻게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에요. 유럽 응급관리 기관들과 함께 서울에서 목격한 공동체 구축 접근법들을 일부 도입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구체적인 규정이 아니라요. 모든 문화는 이런 아이디어들의 고유한 표현을 개발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준비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근본적인 철학 말이에요. 개인의 회복력이 공동체 돌봄의 토양에서 가장 강하게 자란다는 철학이요. 편집장은 효율적인 아시아 재난 시스템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대신에 훨씬 더 혁명적인 것에 대해 쓸 거예요. 준비가 어떻게 문화가 되는지, 훈련이 어떻게 돌봄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강한 개인들이 종종 아무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에 대해 쓸 거예요. 이웃들이 서로를 돌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심장마비에서 살아남은 박씨 할머니에 대해 쓸 거예요. 의무적인 안전훈련을 공동체 구축의 기회로 바꾼 김철수 씨에 대해 쓸 거예요. 자신의 가족 안전이 이웃들의 준비에 달려있다는 걸 이해한 이승우 씨에 대해 쓸 거예요. 최고의 재난 대비 시스템은 의존적인 시민을 만들지 않는다는 걸 제게 가르쳐준 박소연 씨에 대해 쓸 거예요. 개인적 주체성과 집단적 지혜가 함께 작동해서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 말이에요. 영웅의 여행은 단순히 영웅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영웅이 변화된 채로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떠나온 평범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저는 3주 전 서울행 비행기에 탔던 똑같은 레이첼 라이트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에 대해 틀렸다는 건 더 중요한 것에 대해 맞았다는 또 다른 방식일 뿐이라는 걸 배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요? 준비는 단순히 재난에서 살아남는 것에 관한 게 아니에요. 재난이 사람들이 그동안 계속 연습해온 기술과 지식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종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관한 거예요. 제 비행기가 뉴올리언스로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가 보이고 있었어요.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재난 생존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을 가르쳐준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교훈이 정말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을 2층으로 옮기겠다는 아버지의 개인적 결정은 단순히 개인적 준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여러 세대에 걸쳐 함께 폭풍해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공동체의 일부가 되는 것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런 종류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도울 차례예요. 뉴올리언스에서만이 아니라 재난에 직면하고 혼자 맞서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하는 모든 곳에서 말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